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 모임이 또 노목하님과 관계된 분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던 그런 또 모임이기도 하고요. 우리 노목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서울이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니고 이제 지방에 있으면은 뭐 저를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대화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또 엉뚱한 소리를 가끔 하고 하니까 목사들부터 다 도망을 가버리고 저 곁에는 제 집사람 혼자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일 말이 안 통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은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을 하면은 그 신학 안에 갇혀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여기 오니까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저는 여긴 또 여러 가지 이 교회라든지 섬기는 분 중에 IT 관련된 그런 장비가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이 컴퓨터가 지금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전혀 먹통이 돼가지고 아주 엉뚱한 그런 글자가 자꾸 깨져 나와서 이 강의가 녹화가 되겠나 말겠나. 지금 혹시 노트북 히브리어 헬라어 폰트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져오신 분 있나요? 네, 아마 제가 절대 다른 컴퓨터 의지하지 않고 내 걸 갖고 다니는데 여기는 너무 믿고 다 준비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안 통하네 보니까요. 깔면 안 될까요? 예? 깔면 안 될까요? 컨트롤? 좀 깔아봤으면 좋겠는데 깔아도 지금 인식을 못하네요. 자동 인식이 되는데 원래. 그래 하여튼 뭐 이야기 시작을 일단 해보려고 하는데 왜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여러분들은 뭐 저를 안 지가 오래됐지만 저는 여러분 여기 이 모임에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창세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녀오신 게 최근에 다녀왔으면은 목사님, 저기서 저 데스크탑에 컴퓨터는 히브리어 폰트가 깔려 있다거든요. 목사님께서 다음 일에 맞춰서 넘겨주고 이 화면이 꺼서 연동되게 하면 어떨까요? 그건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다녀간 지가 5년, 10년 이래 된 분도 있을 텐데 그 5년이면은 저는 그 5년 동안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뭐 고3 수험생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옛날 들은 거는 그건 한참 지나간 얘기고 저는 또 부단히 지금도 연구하고 정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이야기부터 조금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때 했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분명해지고 더 명료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야기를 시작을 해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보면 기독교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도도 되고 선교되는 나라 네팔 같은 나라가 의외로 무슨 하나님이 참 문을 열어주시는지 그런 나라는 되고 배부르고 잘 살고
선진국이라고 교만하고 이런 나라에서는 아예 기독교가 안 되고 특히 잘못된 데가 미국입니다. 유럽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미국의 그 기독교인 모습이 뭐냐? 지금 트럼프 하는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기독교, 보수 꼴통 기독교, 말이 안 통하는 기독교, 돈밖에 모르는 기독교, 이게 미국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배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국 기독교인들은 2050년 안에 예수님 오시고 역사 끝난다. 그래서 기후 변화하고 뭐 지구 온난하고 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야. 우린 근데 그런데 뭐 돈 내는 이유가 없다 하고 이제 국제적으로 국제 기구에 돈 안 내는 선수가 미국이라. 2050년에 예수님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소 연료면 마음 놓고 써도 괜찮다. 이런 가장 무식하고 대화가 안 되고 미신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이런 기독교가 자본주의하고 싱크리티즘을 이룬 교회가 미국 기독교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침례교나 성결교단이나 구원파나 뭐 이런 쪽으로 또 한 사람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오순절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종말론은 엉터리고 창조론은 안 믿고 그래서 이 서양 기독교가 창세기는 안 믿고 계시록은 모르고 그런 거 믿도 것도 없는 얘기죠. 윤리 도덕적으로 해봐야 뭐 윤리는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고 구약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그 미국의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는 그냥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미국 목사 중에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안 보여. 내 눈에는 안 보여. 한국도 마찬가지.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데 이걸 인식을 잘 못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좀 짚어가면서 맨 먼저 오늘 이야기할 얘기가 일단은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직은 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가설 정도로 받아도 좋아요. 이것이 학설과 정설로 교리로 정착된 데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될 것이고 제가 죽은 후에도 세월이 좀 가야 그게 정설이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아직은 가설 단계라고 인식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 지리산 산청에서 가설을 끌어안고 있어봐야 그 공론화가 안 되면은 이거는 확산도 안 되고 인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설이라도 시작을 해본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위대한 발견을 한 후 일단은요 1차적으로 가설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아가지고 증명하게 되면은 학설이 되고 정설이 되고 기독교는 또 그게 더 교리적으로 반영이 신학적으로 반영되려면요 기독교가 제일 느리게 반응합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한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는 더하고 독일만 해도 만약에 이런 학설을 내놓으면요 굉장히 그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수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 알프레드 리츠 학파 이런 사람들은요 원죄도 안 믿고 삼위일체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휴거 재림도 안 믿어요. 그래도 그 사람 보고 이단이라 안 한다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학문의 자유가 있어. 그래서 연구한 사람은요 마음껏 발표해라. 판단은 우리가 한다. 그리고 어떤 성실히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걸 두고 이단하고 어쩌고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학문의 자유는 우리가 조금 부러운 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면 또 위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학문이 발전하려면 끝없이 연구하고 또 가설 수립하고 증거를 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도 이제 그런 하나의 단초를 시작하는데
제가 얼마나 이 문제에 가지고 충격을 받았냐면은 그 늙음하게 책을 썼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 때문에 창세기 주해라고 하는 책을 썼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아무런 의문도 없고 질문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런 사회는요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내일 모레 80이고 경상도 영감탱이고 그래서 저는 보수 꼴통 그런 거 싫어. 약간 진보적이고 그리고 개혁적입니다. 아닌 거는요 이거는 아니다 하면요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아무리 뭐 선배가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해도 아니다 하면 그냥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 개혁적이고 조금 진보적이고 그런 입장인데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이게 지금 이 히브리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깨져 나옵니다. 이 폰트가 셋업이 안 되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 배울 때 하나님이 맨 먼저 빛을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래 인식하고 뭐 그거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그냥 다 공감하고 있지만은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 빛을 맨 먼저 만드신 거 아니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봐요. 여러분 여기 다 큰 사람들 모아놓고 목사들 모아놓고 창세기 1장 1절을 펴놓으니까 그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 보면요 태초에 우리가 여기는 우리말에는요 태초에라고 기록됐는데 엄밀히 말하면 태초에가 아니고 태초 안에라는 거예요. 태초 안에 이 태초 안에라는 말하고 태초에라는 거 우리말에는 뭐 그게 그 말이고 해도 그 엄밀히 따지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하면요 브레시트 뿌라고 하는 건 전치사인데 뭐뭐 안에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beginning. beginning이라는 게 시점이 아니고 불특정 기간이야. 그래서 in the beginning, 뿌레시트, 태초 안에 이렇게 여기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 안에 아침이 어느지 몰라 길이가. 그런 것처럼 이 태초라는 것도 우리말 개념은 태초에 하면요 마치 시점 같아. 태초에는 아주 짧은 시점처럼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히브리어가 말하는 in 혹은 뿌 하는 그 말은 어떤 기간이야. 기간. 시점이 아니고 기간. 시점은 아주 짧은 순간이고 기간은요.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 할 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때는요. 시간 개념이 들어오기 그 이전이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여기 A라는 사물이 있고 또 이때 B라는 사물이 있으면요, 거기에 이제 이 사물과 사물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에서 또 이 사물에서 다른 사물까지 옮겨가는 공간에 이동하는 시간 개념이 들어오려면요, 지구가 자전을 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시간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전 시간 개념이 들어오기 이전 다시 한번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게 그 이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있다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말 나오거든요. 자, 그럼 조금 봐요. 태초에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을. 여기 우리가 그냥 천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히브리어는 뭐 한테 붙은 단어가 아니고 하늘 따로 땅 따로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2절 봐요.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땅이 있는 겁니다. 땅이
있지만은 아직은 질서가 안 잡혀가지고 혼돈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하고 뽀후하고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다. 내용물이 없어요. 땅만 있을 뿐이지. 흑암이 깜깜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죠. 수면에 운행하셨다. 수면이란 말은요, 물이 있다는 말이죠. 물이 없는데 수면이 안 나오잖아요. 땅도 있고 물도 있었어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까지는 이제 임의입니다. 이미 그까지 돼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땅이 먼저요, 빛이 먼저요? 응? 그리고 땅이 먼저라고 그렇죠? 땅이 먼저 지금 받았는데 그 땅이 만들어진 후에 빛을 만들 때까지는 시간 개념 이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만들어 가지고 빛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을 때 지구가 돌기 시작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시간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참 신비한 거야. 무슨 톱니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벨트가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사물의 기본 성질은 가만히 놔두면은 항상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누가 자꾸 손을 대니까 이거 여기 있다 하는 것이지. 모든 물체는요,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지구도 누가 돌아가도록 힘을 가하기 전에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그걸 한번 돌게 하면은요, 그것도 영원히 돌라 그래. 그런데 지구라는 게 이 공간에, 진공이라는 공간에 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한번 돌기 시작하면요, 누가 스탑을 시키기 전에는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누군가가 시동을 걸어야 돼, 돌게. 그 돌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만들 그 이전은요, 시간 개념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태초 안에라고 설정을 하면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측정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에스라 성경 종합 시험이 있는데 그 창세기 문제 중에 지구 나이는 몇 살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정답이 뭐냐? 모른다예요. 모른다고 쓰면 점수가 나와요. 안다 하면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지금 창조과학자가 자꾸 실수를 하는 게 지구가 6천 년 됐다 이런 소리 하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거야. 아무 근거 없습니다. 만약에 아담서부터 그 생명연대, 생물연대는 한 6천 년 정도, 그럼 그게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지구는 다른 문제예요. 지구 나이하고 아담 나이하고 같은 나이가 아니야.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공부 정리했다면은 그런 그 과학자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유사과학, 사이비과학 그런 소리 안 듣는 건데 그 창조과학이 가끔은요 답답할 정도로 엉뚱한 소리 많이 해. 많은 자료도 갖고 있고 정보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기본 신학과 기본 철학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단 5분만 하면은 빛이 문제가 아니고 땅 하늘들. 근데 사실 이게 그 히브리어는 우리 언어하고도 달라가지고 우리는요 단수 복수가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잘 안 쓰는데 그런데 이제 표기하면 확실합니다. 우리말은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게 또 달라요. 히브리어는 그 I am 하는 임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을 때는 복수일 때 임이고 복수가 아니라도 한 단수라도 크면 임이야. 그건 참 애매한 문법이야.
그 바다라든지 하늘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바다도 여러 개라고 뭐 5대양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 오기 전에 바다도 복숭이고 하늘도 복숭이고 크면은 무조건 하나님도 물론 뭐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도 엘로힘 끝머리에 임이 돼 있다고. 그 외에도 히브리어는 무조건 큰 거는 복수형 의미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하늘들과 뭐 하늘과 해도 돼. 하늘들. 우리말에는 하늘들 하면 이상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복수형 의미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요 물하고 함께 창조되었다고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그 유추라고 할 수 있겠는데 땅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마도 불덩어리 아니었을까?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서 그 껍데기가 식어가지고 그리고 맨 먼저는 그 불덩어리였다면 그건 그 암석 같은 성질인데 그 암석이 식었다고 거기 바로 나무를 심거나 풀을 심어서 자라지 않잖아요. 암석이 그 공기하고 물하고 열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암석 표면에 작용해가지고 풍화와 침식과 붕괴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자갈처럼 갈라지고 그 더 갈라져서 이제 모래가 되고 더 잘게 해가지고 그것이 점토가 될 때까지 풍화되려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돼. 근데 창조과학에서는 하나님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은 세상 과학자들은 아예 그냥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요. 창조과학이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올 과학자가 많아요. 너무 무리한 주장을 많이 한다. 뭐든지 그저 설명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즉시 해버렸다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충남대학교 천문학 교수 중에 김광태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교수직은 정년 퇴임했고 저를 만나가지고 창조과학계 사람 만나면 숨이 안 통한다. 말은 안 되고. 근데 노목사고 이야기니까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강좌 참여하고 그래 하더니요. 마침내 천문학 교수로 있으면서 침례 신학 대학에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하고도 저하고 말하면요 얼마든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원설 같은 거, 연대설 같은 거 이런 거 저하고 말하면 얘기되는데 창조과학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에는 조금 더 철학을 좀 더 철학과 과학을 좀 더 하고 신학적인 표현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관계를 맺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까지 엉뚱한 주장을 너무 해가지고 아예 안 듣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럼 전도가 안 돼요.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 신학이 과학을 너무 거부하거나 과학은 무슨 마귀 학문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등을 져버렸는데 크게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물리, 화학, 열역학, 지구과학 온갖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하고 우리 신학은 절대 원수가 아닌 거야. 좋은 친구고 서로 협력하면은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게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그것은 과학자들의 그 무리한 주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의 무책임함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 나갈 건데요. 맨 밑에 보세요. 첫째 날 이전, 저녁이 태양 이전에 이미 빛이 만들어졌는데 그 빛이 한 군데에서 고정되어 있을 때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은요, 그 길이가 얼마만큼 될지 몰라. 태초 안에라는 태초 안에라는 첫째 날 그 이전의 길이는요, 그게 무궁이야, 무궁. 영원 무궁. 시간으로 계산 못하는.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 지금도 이 하늘에 이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 우리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별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거기 뭐 나무나 풀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런 것처럼 지구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혼돈하고 공허한 채로 있었다고 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되었을 때 그 생명을 거기 창조했는데, 여러분 생명을 창조했을 때는요, 생명이 살아갈 만한 환경이 돼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물이 있다 손에서도 물만 갖고 못 살잖아요. 흐르게서 나는 걸 먹어야 되는데 흐르기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심어가지고 열매가 꽃을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되고, 그렇게 될 만한 맨 먼저 토양이 준비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면요, 과학자들이 전혀 문제 안 삼습니다. 모른다는데 안다니까 문제를 삼는 거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요, 과학자들은 얼마나 대화가 가능하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개념이 또 좀 더 밝혀야 되는데, 맨 첫째 날 제 1일인데 그때는요, 그 빛은 그 이전에 만들었어요. 첫째 날 그 이전에 만들었다고, 빛을. 그리고 이제 첫째 날은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야. 그래서 빛을 낮이라 정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정했다. 둘째 날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는 거예요, 또. 그리고 셋째 날은요, 물과 무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 하고 융기된 땅을 묻히라 하고 그 위에다가 식물을 창조해, 식물계. 세 번째 날에 넷째 날 돼서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또 놓고 할 때 우주에는 모든 별 다가 아니고 진짜 해와 달과 별들 몇 개라고 해야 돼. 그럼 태양계, 태양계. 그리고 다섯째 날에 조류, 어류를 만드셔가지고 공중에 새가 나르라, 물에는 물고기가 다니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각기 종류대로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 제7일 안식일. 이렇게 하면은요, 그 성경대로 문자대로 하면요, 그 땅이라든 이런 거는 첫째 날 그 이전에, 빛까지도 첫째 날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면은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 과학자들하고도 대화하기가 쉽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또 보니까 신학교가 다양한데, 우선 당장 그저 통합측도 있고 합동측이 보이고 또 성결교, 침례교 이랬을 텐데, 이건 아마 총신대에서는 언급도 안 하는 얘기일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확실히 두 개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창조 기사가 두 개야. 그 1장 창조는 보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나누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창조주 이름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꼭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냥 2장 창조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야. 2장 창조는 맨 먼저 사람부터 만들어. 그리고 식물보다 동물보다 먼저 사람부터 만들어요. 그 동방에 에덴을 만들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나무가 나게 했다. 생명나무 선악과를 만들었다. 강이 에덴에서 발현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 창조주의 명칭을 꼭 그냥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1장 창조에서는 엘로힘 하니까 이걸 이 문서라고 어떤 창조 문건이 요만한 문건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창조를 보면요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 먼저 만드는 걸 해요. 그리고 그건 또 창조의 이름을 꼭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니까 야훼 엘로힘이라고. 그냥 엘로힘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엘로힘 하면 그걸 이 문서라 그러고 야훼 엘로힘 하면 제 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신학자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짱 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짱 하는 말이요. 요한이라는 말이야. 짱. 우리는요. 요한도 되고 짱도 되고 뭐 다 해. 그런데 맨 먼저 이 말은 여기 나온 짱이란 말은 처음에 뭐냐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여호 하나니야. 여호 하나니 히브리어로 오면요. 여호 하나니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할 때 요하네스가 돼요. 영어로 오면요. 존이 된다니까. 불어로 가면요. 짱이 돼요. 스페인어로 가면 후안이 돼요. 후안. 러시아로 가면요. 러시아는 이반이 돼요.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그 이반이란 말이 요한이란 말이요. 요한은 여호하나야. 짱. 요한 아스트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고 의사입니다. 의사 이 사람인데 이 의사가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따지면서 비교 대조하면서 읽었던지 1장 창조기사하고 2장 창조기사는 전혀 다르다. 문체도 다르고 그 창조 주체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명칭도 다르게 부르고 있고 그래서 큰 그 충격을 받고 이건 아무래도 두 쪼가리가 있는데 문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더 버리면 안 되겠어 보니까 내 영상 볼 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 그래서 이 편집자가 지금 창세기 기록자는 죄송합니다. 창세기 기록자는 모세가 쓴 거 아닙니다. 뭐 지금도 뭐 그 고신척이나 합동척 같으면 당연히 모세가 썼다고 할 겁니다. 그 모세가 쓸 수 없는 말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많이 나온다고. 그 이제 통합적 정도 되면은 이제 이런 거 그저 짱아스트로스 이야기, 문서설, 편집설 이런 말을 뭐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편이야. 총신대, 고신대보다는 조금 이제 통합이 조금 자유로운데 감신대 뭐 한신대는 뭐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통합적 공부를 하셨어도 창세기 공부를 또 한 사람 많지 않아요. 학교에서 막 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든 이 이름을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짱아스트로스. 그래서 이제 이 문서, 제 문서란 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1918년도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고 독일의 성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요 동양학의 대가야.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적어도 5경을 이분은 볼 때 모세가 쓴 거는 아니고 그 뭐 말할 것도 없고 단 짱 아스트로스가 제 문서, 이 문서 이 두 개만 이야기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또 다른 문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피의 문서, 제사장 문서가 있고 신명기 문서는 또 딴 사람이 기록했다면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2DP라고 하는 그런 문서설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적어도 목회 성도들에게 가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목회자들 이런 학설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왜 이런 책이 막 쏟아져 나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다가 축자 영감서를 어쩌고 이런 게 목사가 그런 말 하면요. 성도들이 다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이런 걸 읽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런 것도 공부를 안 한 것보다 이렇게 무시당하기 쉬우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다 그냥 다 합니다. 신학교 하는 거 똑같이 해요. 해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경 근위의 회의를 갖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는 히브리어가 깨져서 안 되겠고 오늘 이것도 좀 깨져버렸는데 그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마불 마임이라고 여기 한자 또 깨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거 뭐 새삼스럽게 또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렇게들 생각하고 아무도 뭐 내가 이런 학설을 내놓은 지가 됐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보니까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뭐 방주가 정말 이렇게 생겼는지는 저도 안 봤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창조과학회가 정리한 걸 보면은 그때 그 크기가 양 한 마리 크기 정도의 동물을 32,000마리 정도는 실을 수 있는 용적이었다. 그 방주 크기가 32,500마리 정도는 실을 수 있다. 양 크기로 평균을 해가지고 큰 거는 뭐 코끼리, 작은 거는 뭐 생쥐 뭐 이렇게 하면은 양 크기가 한 중간 정도 되겠는데 그런 거 32,000마리 정도 태울 수 있는 용적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아라라섬 높이가 몇 미터 되는 거예요? 해발 몇 미터? 대강? 예? 2,000? 너무 낮게 봤어요. 또 그러니까 목사님들 정도 되면은 아라라섬 놈이 얼마나 높은지 그건 알아야 돼. 좀 더 한번 가봐야 돼 또. 예, 5,137m. 5,137m니까 백두산 2개 포개보다 더 높아요. 2,743m. 우리 그 백두산 2개 폭만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물이 올라왔다는 거야. 물이 올라오고 꼭대기 위에서 7m 50을 더 올라가. 성경 기록대로 하면은 5,137m 되는 아라산을 다 덮고 그 위로 한 7m 이상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물이 올라왔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제 가능할까요 하면 이제 안 믿는 거다, 불신자다, 의심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 그 이제 미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물이 올라갔다고 나는 믿는데 그 믿는 근거가 있어 나는. 근데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올라왔어 그냥 이렇게 하면 미신이 되는 거다. 근데 왜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 이걸 아무도 안 믿거든 거의 다. 그 믿는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믿는 거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무조건 믿는다. 그럼 미신이 되는 거예요. 자, 비가 40일 내려왔다. 비가. 여러분 빗물이 내리면 빗물이 어디로 가요? 네? 빗물이 깨울로 가고 그렇죠. 깨울은 냇물이 되고 냇물은 강물이 되고 강물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계속 갑니다. 그렇죠. 아, 다리 아프다 가지 말자. 가다가 말아버린 그런 물은 없어. 무조건 바다로 가는 거야.
그러면 물이 5,000m까지 차 올라오려고 하면요, 바다를 다 채우지 않으면 안 올라옵니다. 맞아요? 바다를 다 채우지 않으면요,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절대로. 계속 바다로 퍼져나가지 물이 올라온다, 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는 사람은 안 믿는 거 내가 이해가 돼요. 당연히 안 믿어지죠. 물이 뭐 암만 비가 많이 와도 그렇지 바다로 가지고 바다 다 채우지는 물이 절대 올라오지 않거든요. 지하수 터져 땅에 깊으면 샘들이 터졌다. 창조과학에도 그만큼 말하거든. 비가 40일 왔다. 그리고 땅에 깊으면 샘들이 터졌다. 그 샘들이 터져도 맨 또 터져 올라와가 또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안 올라온다고 절대로. 만약에 5,137m 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 위에 7m 50m 더 올라갔다 손 치면은 그럼 틀림없이 바다를 다 채운 후에 그래 올라왔을 텐데 그러면 그 물은 다시 안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왜? 바다를 다 채우고 올라왔다니까? 그럼 안 빠진다고 물이. 그러면 이제 성경은 차 올라왔다는 말도 기록되어 있고 물이 또 1년 만에 다 빠졌단 말도 둘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물리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면 유럽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그래 이래 가지고 교회가 그걸 설명을 못 하니까 그냥 종교적 경제 그 안에 무슨 그 교훈만 믿으면 되지 그걸 문자들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서양의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주의에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걸 가지고 해봐야 말도 안 믿는데 그걸 설명할 목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창세기 그냥 그래 창세기는 그냥 신하고 설하다. 왜? 그런 홍수 설화가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 바벨론 신화, 페르시아 신화, 로마 신화 막 신화에 다 있는 거예요. 홍수 설화 같은 게 한 200가지가 넘게 있어 온 세상에. 그래 다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성경도 별것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에 홍수 노아 홍수 심판 이런 거는 거기에 뭐 어떤 교훈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실제 물이 올라갔다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걸 누가 믿겠냐고 처리들면 아무도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때려치운 건요. 그야말로 계몽주의가 나오고 장꼬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이성의 빛을 비춰가지고 잠을 깨워라. 그게 계몽주의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창세기 안 믿습니다. 다 설하고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표현한 거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반박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걸 설명 못하면요, 내가 볼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아무도 설명 안 돼. 종말도 설명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 문제, 다시 말하면 이 노아 홍수 문제,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내 자신이 안 믿어지면요 남에게 설명하기가 참 꺼려져. 나도 잘 안 믿으면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냥 설교하고 목회하고 막 끝나는 게 아니고 아시는 대로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깨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저한테는 큰 숙제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다 믿거든요. 물이 차고 나왔다는 말도 설명할 수 있도록 믿고 또 물이 빠진 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하자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것만 읽어서 이해가 안 되고 해소가 안 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많아요. 첫째, 빗물이 하늘에서 빗방울 내려와 가지고 5,137m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 지하수가 산으로 지하수가 터져나오고 자꾸 위로 산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그 지하 300m, 500m 정도 그런 정도 땅 속에서 석탄이 나와요. 그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석탄. 여러분 그 만약에 우리가 이 지표면에서 깊이 1km, 1000m를 파내려 가면은 거기 지온이 얼마나 될까요? 요새 뭐 지열 난방 이런 것도 하는데 지하 1000m쯤 내려가면은 지온이 땅 속에 열기가 얼마큼 될까요? 대강. 여러분 지금 제가 에스라하우스 이 강좌한 지 오래됐는데 뭐 까마득한 옛날에 원시 시대에만 다녀갔나대. 한 40도에서 한 45도 정도입니다. 그러면 땅 속에 나무가 묻혔다. 40도, 45도 가지고 석탄이 돼요? 그 열을 가지고?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석탄이 지금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절대로 설명 안 돼. 그 다음에 석유를 이렇게 석유 원유를 분석해내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땅속에 오랫동안 묻어가지고 그냥 그 원유처럼 되었을 때 그 성분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그 원유 안에 있는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넘쳐나면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성분이 그 석유 안에 다 있는 거 볼 때 그게 다 동물의 유체라는 거예요. 동물을 갖다 끌어묻었다. 석유의 유정 깊이가 얕은 건 한 250m 밑에서 석유가 나와요. 아니 아예 그냥 지 표면에 삐죽삐죽 나와 있는 석유도 있어요. 좀 깊은 거는 한 뭐 1km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1km 내려가거나 뭐 50m 미치거나 묻어놔도 거기 석유 됩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화석. 이런 홍수가 나서 홍수에 나무가 떠내려왔다. 그럼 떠내려가면 그게 뭐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분해서 말이지 그게 화석이 될 리가 있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가보신 손 들어봐요. 그랜드 캐니언. 예. 그 그랜드 캐니언 가서 보면요, 다 생각이 수답돼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해요. 우와. 우리 한국 사람은요, 우와, 그리고 미국 사람은 와우, 그러고 거꾸로 합니다. 예. 또 와우나 우와나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엄청난데 그 지층이 마치 시루떡처럼 청청으로 쫙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그 중에 제일 두꺼운 지층 한 층이요. 한 층 두께가 슈파이 그룹이라는 지층은요 305m입니다. 한 층 두께가 305m. 지금 그랜드 캐니언을 연구한 지가 지구상에 있는 지질학자가 다 매달려 가지고 지금 연구한 지가 150년 됐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No idea. 모르겠다. 아무리 해도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그랜드 캐니언 그 맨 밑에 기반암이라는 것은요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그
화석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냥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비시니오 기반암이라고 하는데 그 비시니오 기반암부터 해가지고 그 비시니오 기반암의 골이 파진 데가 콜로라도 강이야. 그 강 높이가 해발 700, 그 태평양에서 700m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 위에 1700m 더 쌓아 올라가지고 그랜드 캐니언 건너편의 북쪽 림의 그 지평선 높이가 2400m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쌓아 올려가지고 이게 지층이 1700m로 오는데 그 중에 제일 두꺼운 거는 한 층이 305m였어요. 그걸 지구상에 있는 지질학자가 다 모여가지고 150년은 연구했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나온 이런 한계 있는데 그게 뭐냐? 원래는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지층이 태평양 바다 수면 아래에 있었다는 거야. 아래에 있다가 융기돼서 올라왔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 이상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냐 하면은 그 그랜드 캐니언의 그 태평양 물 수평선에서부터 제일 높은 데까지가 하면은 2,400m인데 그 중간에 태평양 바다에 있는 해양 생물 화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바다 밑에 있다가 융기돼서 올라왔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밖에 없어요. 그게 다야. 그게 가능하냐 이제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구의 자전 축이 이 삐딱한 거 아시죠?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라. 그게 23.5도가 기울지 않고 똑바로 서가지고 돌면요. 어느 나라든지 1년 기온이 계절 하나도 없고 똑같이 그냥 온도가 조금 적도 쪽은 좀 높고 조금 낮고 해서 1년 내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23.5도 기울면서 이게 4계절이 나누기도 하고 2계절이 나누죠. 어떤 데는 우기, 건기만 있는 데도 있어요. 23.5도. 왜 기울었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왜 1년이 360일도 아니고 350일도 아니고 365.2564 일이 될까? 왜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어중간해. 그리고 한 달이 30일 아닙니다. 27일 7시간 43분 2초야. 한 달이. 왜 이게 뭐 숫자가 어중간하게 이게 맞아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될까? 저는 이제 이번 연구할 때 이런 모든 석연치 않은 것, 깨운하지 않은 것, 모델이 다 갖고 나와. 일단 모든 주제를 의심나는 건 모델이 다 가서 다 테이블에 다 갖다 놔요. 그래 놓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원래는 1년이 48주간이에요. 48주간. 그리고 336일이에요. 원래가. 1년이 원래가 336일이었고 한 달은 28일이었어요. 뭘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뭐 어디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기준치가 되는 어떤 생리 현상이 있어요. 그 여성의 몸에 나타나는 건데 생리 주기가 28일 딱. 28일이면 4주간 4주? 4주 한다 4주고 그게 4주면은 28일 47, 28. 그 28일 곱하기 12달 하면요 336일이야. 그래 1년은 원래는 336일이고 한 달은 28일이고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뭔가 안 맞아 떨어졌어. 이상하게. 그것도 이제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 무슨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냐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시베리아에 가면은
어떤 부분은 그 온도가 이제 높아지니까 녹았고 어떤 부분은 아직도 만년설에 그 얼음 덩어리 안에 있는데 거기에 가끔요 흔하지는 않지만은 매머드 코끼리보다 한 4배나 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맘모스 그래서 맘모스 매머드란데 털이 있는데 코끼리처럼 그런 동물인데 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갑자기 죽었는데 그 배를 갈라가지고 그 위를 이리 헤쳐보면 그게 우리나라 제주도 지역에 사는 식물 아열대 식물 우리 소화되지 않은 채 있는 거예요. 아열대 식물이. 그 시베리아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시베리아에 그 사는 생물에는 그런 식물이 없어.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걸 개썰매 끄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잘라 가지고 개 간식 주고 하거든 지금도. 그 뭐 잘못됐다는 거야. 뭐 큰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빙하기 우리가 그 킨스 빙기, 민델 빙기, 비름 빙기, 뭐 간빙기 해가지고 뭐 빙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지질학자, 지구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한 기관을 설정하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빙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근데 그 빙하기도 왜 생겼을까? 그다음에 달을 오늘 이제 우리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달을 보면은 달은 희한하게 생긴 게 달은요 하루에 공전 한 번, 자전 한 번을 해요. 자전 한 번 할 때 공전도 한 번 해요. 그게 희한한 별이야. 자전 한 번이 공전 한 번이야. 그런데 항상 이렇게 지구를 보고 지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지구를 보고 눈을 못 떼요. 항상 지구를 바라보고 공전하면서도 항상 지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게 공전 한 번 하면 그 자체가 자전도 한 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달은요, 영원히 같은 얼굴만 뒷꼭지는 한 번도 못 보고 맨날 첫날 그 개소나무 한 그루 속기 한 마리. 늘 보는 그 달을 그 면만 보고 그 뒷꼭지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의 인공위성이 그 달 주변을 돌면서 달 뒷꼭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얼마 전에 중국서도 위성을 보내가지고 달 뒷꼭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달 뒷꼭지 사진 찍은 거야. 깜짝 놀. 제가 오늘 이야기 시작은요. 이 긴 이야기를 달 뒷꼭지 사진을 보면서 거기서 영감인지 육감인지 몰라요.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렇게 풀지 못했던 부분이 다 그냥 한 달 안에 다 풀어져 가지고 창세기 주예서를 쓸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달 뒷꼭지. 전혀 다릅니다. 달 뒷꼭지의 사진을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른가? 왜? 그리고 또 지구, 달만 보지 말고 달 본과 동시에 제가 부산 샤론계 그 김성구 목사에게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산청에는 지구본을 살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부산에 어디 과학교재실에 가면은 구할 수 있는데 했더니 이만한 건 사고 왔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거 아니라도 이거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게 참 답답한데 그 구글 어스를 이렇게 잡아 돌리면요 지구를 뺑 돌려 한번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게요 지구도 앞면이 있고요 뒷면이 있어. 이봐요. 구형으로 둥그런데 앞면 뒷면 어디 있냐? 앞면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뒷면은요 눈도 코도 없고 아무것도 물만 가득해. 그래서 달하고 지구가 너무 닮은 꼴이야.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또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요, 그 염호, 보통 호수는 그 담수입니다. 담수, 맹물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높은 데 있을수록 염호가 많아요. 여러분 그 터키의 아라라산 밑에 가면은 반이라는 VAN이라고 하는 반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해발 1,700m에 있는데 염호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 안에는요, 청어가 있어요. 바다 어류인 청어가 있어요. 우린 그 청어 고기도 먹어봤는데. 그리고 그 너머에 그 아라산 너머로 해가지고 이란 쪽으로 가면요, 해발 1,400m 되는데 우르미아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염호입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마 물고기가 살기 어렵지 않겠나. 그 호숫가에 뭐 사람만 하거나 황소만 하거나 송아지만 하거나 뭐 이런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에 소금물이 튀어가지고 바위에 소금꽃이 하게 양털처럼 피어 있어요. 염호예요. 해발 6,000m 정도 되는 호수가 있는데 염호야. 일단 나중에 그 호수, 염호로 되어 있는 호수를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거기 해발 6,000m가 되는데 염호가 있는가? 그랜드 캐년 지층에 있는 바다 생물 화석은 어떻게 생성됐나? 또 그 어제도 그제도 막 필리핀에 진도 7.1인가 하는 그런 규모의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른바 태평양 뺑 돌아가면서 불의 골이라고 하는 지진대 화산대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 왜? 이거 왜 이렇게 생겼을까? 동서양 대륙의 토양 칼슘 함량이요 20배나 차이가 나요. 여러분 봐요. 그 중국 서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미국까지에 있는 그쪽에는요 토양 칼슘이 우리보다 20배나 많아. 그래서 거기서 나는 과일과 곡식과 채소를 먹으면은 칼슘이 충분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뼈대도 강하고 축구도 잘하고 콧대도 오똑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토양 칼슘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토양에 칼슘이 모자라면 우리가 식물에도 칼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다 보면 전부 다 똑같아. 얼굴이 반방하나 얼굴에 감자 같거나 그냥 다 그래요. 코도 있는 동 마는 동 하다가 막 생기다 말아버리고 그냥 다 감자 같아. 감자 아니면 찐빵이다 다. 그래 그게 종자가 나쁜 게 종자는 다 남종자고 노화종자인데 토양에 칼슘이 없어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우리하고 토양 칼슘이 20배 우리가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키도 조금 더 크고 또 콧대도 좀 예쁘게 생기고 뭐 조금 좀 다르죠. 왜냐면 그 하다못해 우유를 챙겨 먹어서라도 칼슘을 조금 보충하니까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계절에 변화가 생기는 이유, 화성 궤도 나중에 볼 텐데 화성이 돌고 있는 궤도하고 목성이 돌고 있는 궤도 사이가 뻥 떠 있어 한 칸이. 엉뚱하게 그거 떠 있는 그 가운데 반드시 별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배치가. 그 태양으로부터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나갈 때 그때 그 등비 수열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만 이상하게 뻥 뜬 거야. 거기가 화성 목성 사이 궤도.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다 풀어줘야 돼요. 더 놀란 것은요 해발 8,848m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그 산에 바다 생물 화석이 나와요. 어떻게 된 거지? 8,000m 넘는데.
어떻게 거기에 바다 생물 화석이 나오냐? 네, 그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 왜 600세, 처음에 950세에다가 노아가 950세, 셈이 600세, 그다음에 400세, 380세, 175세, 210세, 175세, 184세, 120세, 110세, 다윗은 70세. 왜 갑자기 이렇게 16대 만에 950세에서 70세로 떨어지느냐? 왜? 자, 이 모든 문제가 전부 창세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왜 자꾸 생물 종이 줄어드느냐?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요, 다양한 생물이 자꾸 더 많이 나와야 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런데 더 줄어듭니다. 우리 어릴 때 보던 그런 생물이 많이 사라졌어요. 잠자리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뭐 고추 잠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거의 없어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남극 대륙 얼음 밑에 석탄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얼음 밑에 석탄을 갖다 집어넣어놨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다 궁금해. 여러분 그런 궁금하면 잠을 어떻게 잡니까? 알아봐야지. 이거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오스텔 살라드 호수가 해발 6,390m 고지대에 있는데 염호 어떻게 된 거야? 또 이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호수에 물은 날아가 버리고 소금만 남아가지고 소금 사막이 돼서 소금 호수가 됐어요. 그다음에 터키 아라스카 아까 얘기했죠. 반호수의 청어 문제라든지 우리 지금 경상도 고성에 가면요. 얼마 전에 가서 지금 이제 이따 사진 볼 텐데 사진 제가 찍어 왔어요. 일부러. 그때문에 일부러 갔었어요. 공룡 발자국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깎아지는 절벽이 쫙 수백 층 쌓여 있어요. 석회석 단층이. 바닷물이 찰람찰람하는 그런 지역에서 공룡 화석 발자국이 쭉 있는데 그 옆에서 한 20m 이 두께 이렇게 되는 그 암석층이 수백 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제가 이 강의 올라가기 전에 내가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석탄층은 그 5억 년이 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서 인간이 만든 쇠로 된 냄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얼굴 같은 그런 인공 구조물이 나와요. 5억 년이 넘었다고 하는 지층에서. 그건 이제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내륙 지방, 그 바닷가가 아니고 완전 내륙에 들어와서 지층에서 아모나이트, 그 고동이든지 바다 고동이든지 조개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화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륙에서. 자,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은 지금의 변화되는 속도로 똑같은 과정, 동일 과정으로 거쳐왔다고 보고라는 가정이 들어있는데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해소되지 않는 문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학설을 다 종합해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 30몇 가지를 제가 이거 많이 더 있어요. 더 있는 어떻든 눈에 얼른 더 보이고 여러분도 말하면 다 알만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 하나도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를 보는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여기 31가지가 다 해결됐다. 그래서 다 해결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소되느냐, 어떻게 이해되느냐 한 걸 갖다 쓴 책에 제가 쓴 책 창세기 주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컵 하나 좀 갖다. 목사님 좀 쉬었다가 네, 잠깐 이야기 더 하고. 목사님 아까 13번 그 성령이 빠진 거나 한 설명 한번 해주세요. 13번? 잘 이해가. 태평양에는 왜 육지가 없는가? 태평양 바다를 말합니다. 예. 태평양 지구의 아까 구글 어서 돌려보면요. 그 태평양 반대편에는 육지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태평양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물만 있어, 물만 이렇게. 바다 밑에 사람이 있잖아.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 밑에 말고 육지가 왜 없냐는 거예요. 밑에야 있지 물론. 우리가 태평양 하면 바다를 말하나. 아 그러니까 바다에 그거 바다를 뭐를 크게 만들어. 남태평양 여기 지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텅 비었잖아요. 이거 너무 텅 비. 그런데 저기에 어떤 분이 그 영국의 어떤 학자가 가설을 내는 저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육지가 하나 있었다는 거야. 무라는 대륙이 있었는데 사라진 것 같다고 해요. 이제 그 얘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예, 이해됩니다. 예. 자, 이게 달에 잘 보세요. 이게 달에 우리가 늘 보는 개수나무 한 그루 토끼 한 마리. 우리가 늘 보는 달은 항상 우리만 이리 보니까 미국 소도 이리 보이고 중국 소도 이리 보이고 이스라엘도 이리 보이고 다 온 세상에서 이렇게만 이 얼굴만 보인다고. 달은 이게 뒷꼭지인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는 하나도 안 맞고 뒷꼭지만 맞았어. 완전 곰보딱지도 아니고 이게요. 이 구덩이가 분당 9만원, 성남 10만원 구덩이 됐어. 달에 있는 구덩이가. 그러면 이걸 보고요. 몇몇 학자들이 왜 앞과 뒤가 다를까? 왜 두 얼굴이냐 하는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가 된 영상이 최근에 나와 있는데 KBS에서 그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그 굉장한 학자들의 이론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중에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현대 과학자들, 지구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달에 두 얼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떠들고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게 해놨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 이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지구는 공전과 자전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전 한 번일 때 공전 한 번이야. 지구를 돌면서도 지구를 바라보면서 돌아요. 항상. 그러니까 실제는 이 공전하면서 자체로 자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자전밖에 없고 지 혼자 따라 도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면은 안 맞았다는 것은요. 하루의 절반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같은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운석이 날아왔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어요? 만약에 24시간에 걸쳐 날아오면요. 뺑둘러 다 맞아야 돼. 앞꼭지, 뒷꼭지 할 것 없이 다 맞아야, 옆꼭지 다 맞아야 되는데 한 면만 맞았다는 것은 어느 한 같은 방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날아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이해되죠? 자전을 하루 만에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떨어지면요. 달에 앞꼭지, 뒷꼭지 똑같이 맞아서 상처가 있었는데 앞꼭지는 없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되면 진동을 나가면 안 돼. 그러면 달하고 지구는요. 꼭 친밀한 아버지 아들 같아. 그런데 얼굴이 지구는요. 달에 비해서 16배나 커요. 그러니까 평면으로 사진을 옆에서
달하고 지구 나날이 있는데 먼 데서 찍으면 한 개, 두 개 다 나오고 찍으면요. 지구 얼굴이 16배 크다고. 달보다. 그러면 달이 이만큼 맞으면요. 지구는 이보다 얼마만큼 더 맞아야 돼요? 이야기 다 하자. 16배. 지구는 이 달보다 16배나 얼굴이 크니까 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지구에는 이런 곰보딱지가 왜 없느냐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있다. 있는데 어디 맞았냐면요. 태평양 맞은 거예요. 태평양은 물이 여러분 태평양 평균 깊이가 얼마겠어요? 태평양 바다의 평균 깊이 수심 4,000m입니다. 태평양의 평균 깊이가 4,000m나 되니까 맞아도 첨벙 물이 또 합해. 또 떨어지면 또 첨벙하고 또 물이 또 합해. 그러면 맞기는 맞았지만은 물에 맞으니까 형태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깊이가 태평양 깊이가 4,000m라도 그 4,000m 물을 뚫고 내려가서 그 바닥에 있는 지각, 바다 밑에 있는 토사, 그걸 다 끌고 밀어가지고 어디 갔다가 만드냐면요. 미국을 밀고 가고 중국을 밀고 와요. 토사, 그걸 지각 쓰나미라 그래요. 땅 껍데기를 걷어 올리는 지각 쓰나미. 지각 쓰나미가 미국을 덮어가지고 유럽까지 넘어가고 이쪽을 중국을 지나서 중동을 지나서 아라산까지 가요. 이 태평양에서 쓰나미가 그 운석이 들어맞은 쓰나미가 이 중국을 지나서 중동을 지나서 아라산까지 가고 미국을 지나서 유럽을 지나가지고 아라산까지 만나가지고 부닥쳐요. 쓰나미가 양 지구를 뺑 돌아서 오는 쓰나미가 아라산 그것마서 마주치면 어찌 될까요? 마주치면 악수를 합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마주치면 물이 솟아오르겠죠? 맞아요? 쓰나미가 지구가 둥그리가 마주치면 솟아오르겠죠? 솟아오르면 순식간에 5,137m 올라가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그마한 게 당분간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물살이 퍼져가지고 밀려오니까 양쪽에서 쭉 밀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에서 밀려오면요. 방주가 어디를 갔겠어요? 응? 모르는 거지. 못 찾는 거지. 그런데 마주치는 곳에서 솟아올랐다가 다시 물이 가라앉으니까 멀리 안 가고 그 바로 아래 내려온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달 뒷꼭지 하나 때문에 태평양도 나란히 병행선을 놓고 보면 병렬로 딱 보면은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까 좀 조금 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요 여러 사진들인데 이거 좀 너무 많이 맞았어요. 돌의 앞면과 뒷면이. 그 앞면에도 몇 가지 구덩이가 있긴 있어. 몇 개가 있는데 한 9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 앞면에는. 요 밑에 있는 이 유명한 게 티코 충돌구라고 요거 있고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문학자, 우주과학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요. 두께, 이 달의 표층의 두께를 재보니까 이쪽이 더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운석 몇 개 맞아갖고는 그 표층이 두꺼워지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두껍고 그리고 이쪽 표면의 암석질은 전혀 다른 물질이야. 그것까지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 해놓고도 무슨 일이 있는지를 짐작을 못하는 과학자들이. 그래 이번에 내가 그 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학자들도 결국은 참 생각이 거기밖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나는 조금 더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든 이쪽은 이제 한나절 내지는 나는 한나절도 안 봐. 한 2시간? 많아야 한 2시간, 2-3시간 그 안에 집중적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이제 보이죠? 이게 우리 지구의 앞면이라는 겁니다. 앞면에 육지가 가득하잖아요. 물도 가끔 있지만은 태평양이 봐요. 이거 지금 그대로거든요. 같은 비율로 구글 어스가 여러분 돌리면 똑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건 너무 했잖아. 이거는 이렇게 육지가 충만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다 바다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 태평양 이쪽은 아까 달로 하면은 어느 쪽이야? 맞은 쪽이 안 맞은 쪽이에요? 네? 맞은 쪽이죠. 달로 치면 여기가 바로 맞아. 그러니까 그 달 맞을 때 지구는 16배나 더 맞았다. 얼굴이 크니까 맞았다네. 그 맞을 때 그 지각선이 바다 밑에까지 토사를 끌어올리는데 그때 그 소행성 충돌하면요 수온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가상 실험을 해보니까 섭씨 4,000도 올라간다. 4,000도. 이러면 4,000도 올라가면요 돌이 녹아버립니다. 돌이 녹아서 액체가 아니고 전기가 돼요. 전기가. 돌이. 섀도우. 그래 그 정도로 뜨거운 게 얻어 맞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수증기가 편서풍을 타고 돌면은 오늘 맞으면 그 바로 그 다음 날에 터키 땅에 비가 내립니다. 왜냐 이게 4,000도가 올라가면은 한 1만 미터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보잉 747 타고 그 앵카라지를 해가지고 미국 갈 때 한 10,000m 올라가거든. 여객기가요. 10,000m 올라가면 거의 10km인데 거기에 외기 온도가 가끔 나옵니다. 보면은 마이너스 50도, 40도, 47도, 50도 마이너스. 그러면 섭씨 플러스 4,000도에다가 공중에서 차가운 공기 마이너스 50도가 만나지면 뭐가 돼요? 응?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면 뭐가 돼요? 물방울이 돼요, 물방울이. 여러분 방금 냉장고에서 얼음을 갖다 넣어가지고 꺼내면요 그 주전자 바깥에 물방울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수증기가 찬 공기 만나가지고 빗방울이 돼가지고 이제 그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고 또 이쪽 위에서는 그렇게 빗방울이 40일간 쏟아지고 밑에서는 쓰나미가 올라와서 차올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볼 때는 마치 물이 밑에서 올라오니까 땅에 깊으면 샌들이 터졌다 이런 말 표현을 그래 한 겁니다. 자, 이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 비교로 한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이게 지구고 이게 달이야. 지름으로 하면요 4분의 1쯤 됩니다. 지구가 4배나 커요. 얼굴 넓이라면 16배가 큰데 간격은요 보통 38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지구 중심에서 달 중심까지 하면은 38만 5천 킬로미터이고 표면 지구 표면에서 달 표면까지 하면 37만 7천 킬로미터인데 이게 평균 내가지고 38만 킬로미터 이렇게 말해요. 잘 암기가 안 되면요 그냥 38 광땡이야 그냥. 전문 용어인데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잊어버리죠. 이제 38 광땡이다. 38만 킬로미터. 달의 앞 얼굴, 달의 전면 우리가 늘 보는 데는요 거기도 크고 작은 구덩이가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플라토 충돌구, 코페르니쿠스 충돌구, 아리스타고스 충돌구, 케플러 충돌구, 그리말디 충돌구, 비르기우스 충돌구, 티코 충돌구. 이거 수박 아래 꼭대기 같은 충돌구인데 꽤 커요. 티코 충돌구, 스테비니스 충돌구, 랑게르누스 충돌구 한 9개 충돌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바다가 있어. 아주 매끈하게 깔끔한 거기는 물이 없고 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번집니다. 물도 없고 바람도 없고 공기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발자국 넘기면요 1000년 만년 갈 수 있어.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에 그 달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구덩이를 보고
화산의 흔적이다 이렇게들 하다가 미국의 지질학자 그로버 K 길버트라는 학자가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이건 전혀 화산 구덩이 같지가 않고 모양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외부로부터 어떤 운석이 날아서 충돌 구덩이다. 이렇게 이제 이론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 화산 구덩이 전혀 다르죠. 뭔가가 이제 외부로부터 와서 화산은 내부에서 튀어나온 게 화산이고 이 운석 충돌구는 외부에서 날아온 거야. 외부에서 날아와서 이런 구덩이를 파인다. 요 아무것도 충돌하지 않은 곳, 마치 맨질맨질한 바다 같은 이 앞 얼굴에 이런 게 많아요. 이건 요거요. 1969년도 7월 20일 저녁 8시 17분 40초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자국을 남긴 겁니다. 지금 가면 이 모양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없고 비가 안 오니까 물도 없고. 50년 전 일이에요. 50년 전. 앞으로 500년 후에 가도 이대로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디서 도대체가 이런 별들이 그렇게 많이 날아왔다는 말인가? 그 이야기를 또 이제 조금 해야 되는데, 요 이야기는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조금 기니까요. 10분간 쉬겠습니다.